퇴근 시간이었지만 빈좌석이 많았던 지하철에서 굳이 민정 씨 옆자리를 비집고 들어왔다는 남자. 그를 본 순간 민정 씨 마치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그 남자인 거예요. 똑같은 옷에도 똑같은 얼굴에 누가 제 허리를 만져서 2, 3구석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과 남자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 허리 만졌으니까 쳐다보고 있었는데 분명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안 내린 사람처럼 앉아서 계속 핸드폰 하시다가 제가 문 열리고 내렸는데 갑자기 황급히 일어나서 쫓아오시더라고요. 자리 옮기고 싶은데 진짜 무서워서 몸이 얼는지 또 그분이 또 알아채고 도망가고 이러면 잡지도 못하니까 그냥 같이 앉아왔는데 나 그냥 진짜 큰일 났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던 그 순간 민정 씨는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애써 정신을 차려 그가 정말 자신을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는 건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은 몇 대의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파란 바지의 남성이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문에서 내리는 민정 씨.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친 그 순간 남자는 태연하게 반대로 휙 돌아섭니다. 그런데 자판기 쪽으로 이동하는 듯 하던 그가 민정 씨가 지나가자 방향을 바꿔 다시 그녀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왼쪽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파란색 바지랑 얼굴도 비쳤어요. 민정 씨가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때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붙던 그 남자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 민정 씨와 그 남자 단 둘만 남았습니다. 민정 씨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개찰구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오빠 민준 씨의 눈에도 수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개찰구를 나서는 여동생 뒤를 바짝 따라붙던 남자. 동생이 보내준 사진 속 그 파란 바지였습니다. 바로 뒤에서 완전히 누가 봐도 이상하리만큼 가까이 붙어서 쫓아오더라고요. 마치 모르는 사이인 듯 민정 씨를 먼저 보낸 오빠 민준 씨가 천천히 동생이 뒤를 따라가던 그때 남매의 본격적인 공조 작전이 시작됩니다. 봐봐. 오른쪽. 거기 앉아. 앉아 있어. 이거는 100%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분을 붙잡고 왜 쫓아가냐고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뒤에 쫓아오면서 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동생한테 신고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당황을 하셨는지 자꾸 이제 그 몽상 도중에 뿌리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안 뺏기기 위해서 힘을 많이 사용하셨었고 결국 남자는 불법 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제 뺏고 사람들이 계속 다 몰려드니까 갑자기 가방 열더니 파란 색깔 마스크 꺼내서 쓰면서 수치심 느끼게 사람 불러 모으지 말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뻔뻔하니까 진짜.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거는 본인 확인하는 영상 보여주셨는데 그건 제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부터 찍힌 영상이었어요. 추가로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그 남자는 수원역에서부터 30분 이상 민정 씨를 미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민정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19일에도 그는 30분 이상 민정 씨를 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파란색 바지를 입은 지하철 몰카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며 얼굴부터 가리던 그는 사건 이후 자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부터 합니다. 막상 조사 받으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전화 오고 갑자기 경찰서에서 뭐 우편이 등기우편이 날라오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치줘봤는데 진짜 TV에 뉴스 보면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19일에도 23일에도 아주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됐다는 최 씨는 우발적으로 잠시 그녀를 따라간 것뿐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루 유동 인구만 30만 명이 넘는 수원역에서 나흘 사이 같은 여성을 두 번이나 만나고 같은 동선으로 이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원인이
민정 씨가 입은 옷 때문이라는 듯 책임을 떠넘기는 최 씨. 이어지는 그의 변명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앞모습 뒷모습 다 찍고 싶었죠. 근데 차마 그럴 이유는 없고 이제 뒤에는 그분이 저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뒷모습을 찍은 거죠. 경찰분들은 뭐 엉덩이라고도 막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냥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뒷모습하고 엉덩이만으로 하는 반성. 어쩌면 제 행동이 변태일 수가 있는데 그냥 좀 담아두고 싶은 그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갔었는데 더 따라가기엔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다시는 몰카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라며 자신이 읽던 책까지 펴보이던 그가 이제 대충 다 말씀드렸습니다. 식은땀이 나네요. 나가시고. 죄송하세요. 모든 걸 털어놓으니 마음이 홀가분하다며 갑자기 제작진을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최 씨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 속 삭제된 파일을 복원한 결과 그가 100여 명 가까운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몰래 찍어온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내용들은 전부 뒷모습입니다. 그 영상이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여성들이 모습이 잠깐 비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얼굴이 찍힌 경우도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보편적으로 몰카는 의도성이 많이 있고 계획성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케이스를 만나본 사례에 임상적 결과는 충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담해집니다. 불법 촬영으로 끝나지 않아요. 접촉과 추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유포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정 씨와 가족들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TV에서만 봐왔던 일이고 저희 일이라고는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저희 가족이 제 동생이 그런 일이 닥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전 저를 이제 탈 때마다 너무 무섭고 그 생각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버스만 3대 타고 그 돌아오는 걸 타고요. 그래서 진짜 막막해요. 수업료고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요. 커져가는 피해자들의 두려움만큼 점점 더 대담해지는 몰카범들. 공허한 반성과 관대한 처벌이 되풀이되는 한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몰카범은 당신의 뒤를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불안은 우연히 한 남자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진 보면은 절대 아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청소하고 있는 사진, 그냥 일하는 사진. 솔직히 누가 그걸 찍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몰래 그냥 바깥에서 자주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런 글들. 박경훈이란 남자의 SNS엔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듯한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녀를 관찰하는 것도 모자라 퇴근길을 몰래 따라가며 그녀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 올린 남자. 게시 날짜를 보니 벌써 6개월 전부터 계속된 일입니다. 유진신 경찰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런 사진이 올라온 게 몇 개 없고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은데 특정 신체 부위 사진도 아니고 피해 진술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린 직접 그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 씨가 올린 사진 중 지역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출연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온수역입니다. 이 근처 편의점에 사진 속 그녀가 있을까? SBS에서 왔는데요. 이 여성분 지금도 근무를 하세요? 아니요. 한 달 전에 그만두셨는데. 한 달 전 일을 그만뒀다는 아르바이트생은 흔쾌히 우리와 만났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두려움에 떨었다는 수빈 씨.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7시나 뭐 8시, 9시에 계속 중간에 물건을 사갔다가 나와서 계속 얼쩡거리고 퇴근할 때 보면 오늘 좀 없나 싶었는데 창문에 비침을 살짝 봤는데 진짜 뚫어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어디? 저를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딱 진짜 하니까 내렸는데 그분이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보니까 지하철 같은 칸에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같은 거? 근데
안에 또 그분이 갑자기 저랑 눈이 맞추니까 후드를 딱 쓰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저를 이렇게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다시 보면 진짜 너무 진짜 사이코가 너무 이상해요. 박 씨가 퇴근길까지 미행한다는 걸 안 뒤론 늘 어머니가 데리러 왔지만 그 남자의 스토킹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수빈 씨가 그를 처음 봤다고 기억하는 시점보다 2달 빠른 지난해 8월 이미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올린 게시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개 사진 2장이 눈에 띕니다. 거기엔 내가 사는 곳 1층 식당에서 키우는 개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국수라는 선명한 2글자. 우린 인터넷 지도에서 서울에 있는 국수집을 모두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 속 배경의 국수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그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낯익은 옷차림의 한 남자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옷이나 체형은 같지만 화장을 한 듯 화려했던 SNS의 사진 속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늦은 밤 그가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잠시 뒤 도착한 곳은 인근의 떡볶이집. 박 씨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떡볶이 사진입니다. 바로 우리가 찾은 이 남자가 수빈 씨를 스토킹하던 박 씨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말끔한 모습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온수역입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들어 유심히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그가 이동한 곳은 승강장 앞. 그리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박 씨가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 씨의 SNS에 한 여성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놀랍게도 조금 전 박 씨 앞에 서 있던 이 여성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하철에 오르자 박 씨도 뒤따라 지하철을 탑니다. 그의 시선은 줄곧 그녀에게 고정돼 있습니다. 그녀가 지하철에서 내리자 박 씨도 자연스럽게 따라 내립니다. 그리곤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녀에게 알려야 하는 걸까 고민하던 그때 갑자기 박 씨가 발길을 돌립니다. 잘 놀았다. 다시 온수역으로 란 글을 SNS에 올린 뒤 다시 온수역으로 되돌아온 박 씨. 이젠 그를 멈추게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선생님이랑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으세요. SNS에 그 여성들 사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던데. 내가요? 예.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방금 전에도 지금 이분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시라고요? 아는 분. 그분 말고도 되게 다수의 여성분들이 있던데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대부분 거의 다 제가 아는 분 올린 거고 그냥 멀리 이렇게 지나가는 거 풍경으로 찍다가 풍경 속에 사람처럼. 아까는 뒤에서 그냥 찍으신 사진도 있던데요. 아는 분이라니까요. 여기 카페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알던 분.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수빈 씨는 분명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누구가? 불안감을 스토킹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 아가씨가 제가 있는 곳으로 계속 나갔어요. 그분한테 가서 야야야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제가 스토킹 같은 게 되죠. 그거는 성추행이죠, 선생님. 아니 성추행이도 뭐든 간에 사건이 성립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나는 여기 10시에 있을게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10시에 나와서 저쪽에 앉아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게 어떻게 스토킹이에요? 말도 안 되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분들이 선생님을 몰라요. 어떻게 만약에 이분이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딱 나와서 이분 지나가는 걸 딱 찍을 수가 있을까요? 그 친구는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스토킹이라고요. 상대방은 불편해 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니까? 아니 내가 당사자한테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10시에 있겠다고 했는데 얘가 10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왜 여기 10시에 나와 계세요. 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아가씨가 나왔으니까. 몰래 사진 찍고 그거 SNS에다 올리시고 하는 거 범죄 행위예요. 수빈 씨는 박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2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늘 같았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더 피해를 입어야 그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일단 이분은 자신의 어떤 마음 속에서 특정 그 여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심각한 애정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 애정망상이 점점 특정인에게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까지 지금 퍼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다. 뭔가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관계망상까지 지금 형성이 강력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방치하면 저절로 소멸되지 않고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따른 또 감정이 아주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기며 박 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는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보고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가지고 하지만 박 씨는 우리와 만난 후에도 SNS에 또다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박 씨를 위해 궁금한 이야기 Y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당신의 그 추악한 컬렉션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도 당신을 지켜볼 거라고.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뒤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딸 미나 씨. 그녀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설물 점검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건 오후 9시 무렵. 황급히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간 경찰들이 잠시 뒤 한 남자를 체포해 연행합니다. 신고는 이제 거기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다. 경찰관들 다 이제 빨리 신속하게 출동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체념한 느낌이었고. 괴한의 흉기에 찔린 뒤 재빨리 비상벨을 눌러 범인은 검거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미나 씨.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을 뿐 끝내 취재진 앞에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던 전주환. 그는 이틀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환과 미나 씨의 악연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2018년 12월 31일자로 입사했습니다. 같은 역에서 근무는 안 하셨고요. 저희들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후에 신고 접수되고 나서 땄고요. 입사 이후 2년간 350차례에 걸쳐 만나달라고 연락하며 스토킹하는 전주환을 경찰에 신고한 뒤 처벌을 받기 바라며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홀로 꿋꿋이 싸웠던 미나 씨. 하지만 1심 선고 재판 하루 전 그녀는 입사 동기이자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동네 현금 인출기에서 1,700만 원을 찾으려다 실패한 그는 오후 2시 30분 무렵 양면 점퍼를 입고 위생용 모자와 장갑,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증산역으로 향한 그는 휴가 중인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내부망에서 미나 씨의 거주지를 검색합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미나 씨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으로 자리를 옮긴 전 씨는 이번엔 미나 씨의 근무 정보를 확인합니다. 야간 근무를 한다는 정보를 알아낸 그가 신당역으로 장소를 옮긴 시각은 저녁 7시 무렵. 그 뒤 역사 의자에서 1시간 10분 정도를 기다린 전 씨는 미나 씨가 순찰 돌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해온 위생모를 머리에 쓰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전주환의 심리에는 항상 원망을 해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은 바로 저 피해자다. 내가 만약에 그 다음날 선고가 돼서 뭐 거기서 법정 구속이라든가 들어가게 된다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조급함, 이것이 상당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린 그가 근무했던 회계법인을 찾아 남자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근무를 시작해서 10개월간 근무를 하고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했어요. 이제 4대 법인, 소위 말하는 빅펌으로 가고 싶다. 그로부터 한 1년 후쯤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먼저 왔어요.
다시 받아달라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다며 재입사를 요청해왔다는 전 씨. 2달 뒤 그는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했다며 또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트북도 돌려받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죠. 웹하드에 음란물 같은 걸 업로드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전 직장 관계자는 전 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미나 씨가 전주환을 처음 만난 건 직장에서였습니다. 결격 사유에는 형을 받거나 수형 받거나 금지시간자나 파산이나 그런 선고를 받은 내용이 있거나 진역에서 자격정지 이런 이상 것들만 저희들한테 와요. 2018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들한테 통보가 안 돼요. 그 뒤 신입사원으로 일을 시작한 전주환. 미나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1년 뒤였습니다. 미나 씨의 거절에도 일방적인 호감을 쏟아냈던 전주환.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몇 시에 어디서 기다리겠다, 어디로 찾아가겠다 이러한 내용은 있었고 피해자가 응했던 것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시오 뿐이었습니다. 그가 2019년 11월부터 2년간 연락한 횟수는 모두 350차례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7일 전 씨를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미나 씨. 경찰의 긴급 체포가 이뤄졌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미나 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개의 사건이 병합된 뒤 그는 수차례 미나 씨에게 합의를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합의 시도에 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결심 공판에서 사과 편지를 전하고 싶다는 말을 한 뒤 같은 날 미나 씨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알아내기 위해 증산역을 찾았던 전 씨.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전형적인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스토커 관련 법에 의하면 이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고소를 취하게 되면 그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소를 취하 안 해줘서 결국은 검찰에서 9년을 구형을 했다. 나는 인생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살해야 되겠다. 첫 번째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었던 거. 그때 만약에 구속되었더라면 이런 생각하죠. 두 번째 스토킹으로 고소했을 때 그때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 세 번째 사건 병합되었을 때 이 병합 사건이라는 것은 좀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때 구속하지 않은 것. 그리고 네 번째 9년이 구형되었다라면 법정 구속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좀 피해자를 보호하는 좀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결국 네 가지 다 뭐냐면은 가해자 제재하지 않은 거예요. 가해자 활보하도록 그냥 풀어놓은 거. 저희가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다, 보호할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미나 씨가 머물렀던 장소를 떠나기 전 아버지가 딸을 향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또 오마. 미안하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희생자가 되었으면 바람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생전 미나 씨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 제가 피해자분께 마지막 공판 기일에 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저에게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전 씨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미나 씨. 보복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그녀의 요청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복되는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의 바람 역시 하나인 듯 보입니다. 잔혹한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결국 단 하나인 염원이 신당역 추모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